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의 침대.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8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그 죽음을 애달파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주기 되는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한 번쯤 이해해 보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내가 어린 시절 배운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정의, 우리 편은 이기고 나쁜 놈은 진다는 수준에 나는 나이 먹어가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싶은 그런 정의의 원형질이 사람으로 체화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은 아직도 내 안에 어딘가에서 살아있던 그런 단순한 정의를 믿고 싶은 어린아이가 함께 쓰러진 거죠. 내 안의 아이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 그런적 상실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런 겁니다. 8주기를 맞아 아주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바라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입니까? 요즘은 1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정보발 뉴스가 워낙 쏟아져서 그런데요. 하도 많은 인사와 하도 많은 조치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건 이제 후보 시절부터 4대강이나 방산, 자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속칭 사자방이라고 해서요. 관련된 문제 계속 제기했습니다. 감사가 몇 번 있었죠? 3번인가요? 네, 지금까지 총 3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차례이긴 했지만요. 한 차례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기에 나왔던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총수적 부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 번째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의혹이 맞춰져 있어서요. 정부가 담합을 방조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포커스는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감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다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네, 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포커스를 정책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위법 발견 시 상응 조치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겠죠. 예. 근데 이게 내년 말에나 환경 영향 평가 나오고 한다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규모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드라이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이 사업에 동조한 학계도 있고,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업계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한 관계도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함께 만든 거라서 오랜 시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결론이 나려면.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한마디 했죠. 여기에 대해서. 예, 어제 곧장 입장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이 기자들한테 전달됐는데 5장짜리 입장문입니다. 이미 다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것을 왜 또다시 들춰서 정치적 시비거리로 만드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도 동아일보가 아침에 전했는데요. 어제 사무실에서 참모로부터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 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대모사 한 건가요? 순간적으로. 허허 이렇게 나와 있길래요. 네. 게다가 한 참모가 더 자세하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헛웃음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느냐? 네,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글쎄요, 뭐 큰일 났다 라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멘탈 붕괴 이런 반응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유영한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죠. 네. 어쨌든 구체적인 워딩은 없이 헛웃음을 지었다. 네. 큰일 났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가 직접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국가안보실의 국방개혁팀을 만들어서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방산비리, 이건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얘기고, 그래서 부정축제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죠.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드 배치였는데, 사드도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네. 김관진 안보실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헛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그 네.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바쁘시겠네요, 이분들이. 자, 다음 순요. 네, 통일부가 어제 남북관계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 교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뭐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람 이런 걸 제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근데 이제 민간 교류도 막혀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겠죠. 예, 일종의 제스처. 예, 대북 압박만 하지 않고 대화도 할 텐데 그 첫 출발이 민간 교류로 시작하겠다. 네, 뭐 인도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당장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공장들 많이 옮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통해서인데요. 로마에 도착해서 있는 이 김주교를 통해서 중앙일보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김 대주교는 23일이나 24일 정도의 교황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남북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북 당사자가 만나 해결하면 되는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그 틀이 육자회담 틀이니 당사자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법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 있을 때 서로 그 마주하고 있잖아요. 둘이 만나면 돼요. 네, 만나면 되는데 굳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협정을 맺은 것처럼, 아니면 이제 미국 쿠바 국교할 때 교황을 중재자로 해서 협정을 맺은 것처럼. 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생각하나 봅니다. 예. 누군가 이제 이 단절에 제3의 중재자를 내세워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그런 모델인가 보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8주기 추도식에 자유한국당이 대표급 인사는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내지 않기로? 네, 그래서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가고요. 원내대표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결정이네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유나 물세례를 이런 추도식은 하지 않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가 간 것처럼 가서 자기 정치적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제 훨씬 나은데, 예. 안 가기로 했다는 거죠, 추도식에. 네, 어느 대통령은 가고 어느 대통령은 안 가고 그런 게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당이 정치적 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추도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친구였는데 한 사람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 때문에 또 한 번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결국 역경 끝에 대통령이 되고, 사실 굉장히 영화적 소재거든요. 대단한 서사인데, 여기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저희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연설 현장에서 한 거라 정확한 어디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통령이 가면 된다. 왜냐하면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멘트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예.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훗날 이거 두고두고 영화로 됩니다. 지금이야 그럴 수 없죠.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스토리가. 네.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들 사이 간격이 아주 크죠. 네.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분들 중에도 애도를 몇 년씩이나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구 소위 TK에서도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애달파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감수성이 다른 겁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2시에 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추도식이 열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심판정에서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만들어도 이렇게 되기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5월 23일 오전 오후가 이렇습니다. 네. 오전에는 첫 공판이고 오후에는 추도식이네요. 예. 이 대심판정은 저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 법정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많은 인연이 있으시네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첨권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가서 볼 수는 없고 비표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받았겠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즉석에서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촬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건 재판장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 당장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긴 힘들고요. 사진 정도 촬영이 재판 시작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전에 예. 법정 이제 재판부에서 허용해서 예. 역사적인 재판이니 사진 촬영은 가능하다 정도. 그렇군요. 촬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요청하면 속기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재판 조서가 남습니다. 네, 변호인단에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음성 녹취도 받아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기자들은 기사를 빨리 써야 되니까 아마 손으로 쓰겠죠. 네,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부정확해요.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한 말이 그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저녁 때가 되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근데 첫 공판이라 사실은 뭐 평이한 내용들이 아닐까. 네,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서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분리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요청을 했었는데 병합돼 있는 거죠, 이게 건이? 네, 여러 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뽑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출마 선언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도 지고도 보너스 잔치 벌였다면서 SNS에 계속 관련된 내용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의원총회 열었지만 비대위원장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5일 다시 중앙위원회 열어서 비대위원장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다음 달 26일 새 대표 뽑습니다. 김세영, 김영우, 김용태, 이혜훈 의원 이런 분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출마하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선이 유력한데 문제는 이제 룰이겠죠, 룰.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포함하느냐. 기존의 당원 당규대로 그대로 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든가요, 여론조사 포함 정도가. 그럴 텐데 그 룰이 그대로 간다면 그럴 것 같고. 세력은 없는 분이라. 예. 네, 그래서 지금 계속 SNS에 정치적인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요. 네. 결국은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의 대결이 되겠네요. 네. 근데 친박도 지금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어서. 여하간 친박 인물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만 지금 얘기되고 있네요. 네. 거기는 그렇고요. 국민의당은 일부에서는 소위 이제 동교동계에서는 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럴 거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하는 게 맞지 왜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패권주의가 없어졌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과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좀 웃깁니다. 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패권이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표도 아닐 때도 패권 정당으로 했는데, 패권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민망하니까 이유를 댄 것이고, 예.
시급한 건 그런 거겠죠.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느냐. 이건 이제 친안철수 쪽 의원들 혹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고, 소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했던 쪽은 국민의당하고는 아니지 않느냐. 보수정당인데. 네, 바른정당하고는 아니지 않느냐. 바른정당하고는 예.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DJ 햇빛 정부를 부정하는 정당인데 그건 안 맞지 않느냐. 정통성을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문제는 바른정당과 합치자고 하는 쪽은 현직 의원들이 많고, 예. 민주당과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쪽들은 전직 의원들이 많고, 뭐 대충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바른정당은 나온 분들이 대부분 젊은 의원들이네요. 예, 그렇죠. 젊은 당대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후보들만 나온다면, 예. 굉장히 젊은 당대표가 선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원외 의원들도 꼽히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목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월호 선체 수색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구명조끼 입은 채 온전한 상태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를 아예 입은 온전한 유해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DNA 감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최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보단 빨리빨리 네. 확인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로 종합해서 중간 종합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4대강 문제 하면 이분이죠.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일관되게 지금까지 10여 년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분입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입니다. 학교를 네.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확하게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가톨릭. 예, 그렇습니다. 이 카톨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톨릭 아니고. 알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니요. 좀 하고 싶어서 뭐 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죠. 한 10여 년 동안 비판하시면서 혹은, 네.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로 인한 불이익도 적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면 길게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이미 세 차례나 4대강 사업 감사를 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입니다. 뭐 3번이나 했는데, 자, 그러면 앞에 3번은 어떤 점이 부족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당시 감사위원으로서 은진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당시.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감사를 했는데, 당연히 봐주기 감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감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13년 1월 달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거든요. 인수위 시절. 그러면 대통령, 인수위 시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힘이 있겠죠. 그때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이 감사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4대항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 설계도 잘못했고, 시공도 부실하게 했고, 유지 관리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2013년 7월 두 번째 감사 발표를 내는데, 그때 내용은 4대항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께서 그렇다면은 다시 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 4대항 사업이라면은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논평을 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은 4대항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그리고 국민을 속인 사업이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죠. 딱 거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어떠한 멘트도 4대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와 같은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정책 과정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 정부 조직이 다 동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은 엉터리 국책 사업이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막 들어가가지고 영혼 없이 열심히 일하고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민 예산을 낭비해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이 팽배해진다면은 제2의 4대항 사업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공무원 사이에 퍼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형태의 사업 또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워딩을 빌려 쓰자면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앞에 감사 결과로 나왔던 총체적 부실 혹은 건설사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진척이나 처벌이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때 공정위에서 손방망이 그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 행정이 있습니다. 손방망이요? 네.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4대강을 10여 년 가까이 계속 들여다본 분으로서 제대로 감사를 하면 4대강 사업의 어떤 정책적 집행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도 같이 드러날 수 있겠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4대항 사업을 추진했던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집권 과장국장 그 위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더 힘 있는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밝히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왠고하니까 그 공무원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왠고하니까 4대항 사업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의 만약에 비리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인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이상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시스템, 제도죠. 이것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인적 청산도 필요하다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오히려 지금 이 감사를 책임질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다. 대상이 된 분들이 예를 들어 국토부나 환경부나 농림부나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교수님이? 많죠. 그렇군요. 네. 너무 많죠. 아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짐작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언론에 이미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보호를 열라고 해도 해당 공무원이 제대로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보혜 대통령께서 만약 보혜 수문을 열으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네네. 그래 되면은 나중에 녹조가 줄어들고 이래 되면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왜 보를 만들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볼을 만들면은 수질도 좋아지고 물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다. 라고 홍보하면서 사업을 했던 게 머쓱해지잖아요. 자기 합리가 무너지죠. 결국은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한 3년 동안 조사를 하자. 그러고 나서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3년간 더 조사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한 3년 지나고 나면 좀 힘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적정히 의작거리면서 또 넘어가겠다는 그런 꼼수를 부리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해버렸죠. 물수문을 열고 그리고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옮겨라. 이것은 아주 역사에 남을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 변화라고 봅니다. 이건 왜 역사에 남을 정책 변화입니까? 우선 그 전에 이렇게 교수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쉽게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10여 년간 계속 자기 합리화하며 유지해왔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환경부로 옮긴 게 왜 중요한 결정이죠? 관리를? 우리가 물을 관리를 할 때, 물의 수량, 물이 많고 적으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수량과 수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서 엇박자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이제 영역 다투기, 자기 영역 키워야 그 부처가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어디나 있는 일이죠. 땅 따먹기를 서로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국가 정책은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고 국민 세금은 더 낭비될 요소가 있고 실제로 그걸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40년 동안 수량 수질을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최대의 화두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강론에 가서는 전혀 달라지죠. 국토부는 국토부, 환경부는 환경부가 물 관리를 해야 된다.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양편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환경부 또 국토부 응원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론은 찬성하지만 강론에서는 계속 그 엇박자를 내면서 이까지 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물 관리 일어나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천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하천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한테 이로울 것이다. 라는 정책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한 것은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실은 지난 10년을 자세히 꼼꼼히 짚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짚어보고요. 멀리 계셔서 모시지를 못하는데 한번 서울에 와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실 텐데 이 질문만 하고 이게 이제 물이 개발이 아니라 이제 환경의 문제로 자연의 문제로 관점을 바꾼 게 큰 혁명적 변화라고 하신 건데 네. 실제 녹조라든가 네. 이 환경의 문제가 4대강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대통령 토론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근데 이제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 당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명쾌하게 재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게 예. 그 홍준표 당시 후보가 네. 그 녹조에 대해서 예.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녹조가 발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정체가 돼야 되거든요. 고여야 된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녹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4대강 우리나라 낙동강을 본다 그러면은 오염물질은 도심지로부터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름철이 되면은 온도 높아지죠. 예. 그것도 이제 낙동강에 녹조가 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물이 흐르게 하면은 녹조가 안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를 건설해서 딱 막아버리니까 나머지 하나 조건이 충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조의 어떤 메커니즘, 발생 메커니즘을 몰랐던 거고, 그리고 소양강에서는 녹조가 안 생긴다. 네네. 우리 고려에서도 일말했는데, 예. 소양강에도 사람이 많이는 안 살지만은 사람이 살고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양강에도 3년에서 5년 주기로 녹조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된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녹조들이 죽으면 사체들이 비엉켜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물은 걸쭉합니다. 녹조가 많이 피면은. 그런 물을 정수를 해가 먹는데 그 낙동강 원수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물질이 국제 기준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ppb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먹는 물에서 실제 낙동강 원소에서는 2015년도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456배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수를 하면은 환경부는 독성물질이 다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456분의 1로 다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에서 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물 관리를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예. 이제 선거가 끝나가지고 캠프를 드나들지도 않고. 네. 오프터 레코드 할 게 별로 없는데 갑자기 아이템 하나 잡혔어요. 네.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예.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내정도 화제가 됐지만 내정하면서 위장 전입과 예. 그다음에 이중국적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봤던 맞습니다. 뭐 장관이나 총리 내정할 때 단골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과거의 것과 좀 다른 거 아닌가 혹은 예. 뭐 그래봐야 좀 달라봐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하영 기자에게 긴급히 요걸 좀 파보자.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 TF팀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부가 들어서면 한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빼놓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요. 보통 기자들이 참석을 하면 공식이 있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오거든요. 이 한 뼘 두께 정도로 두껍게 넘어오는데 거기에는 각종 자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재산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학력까지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공직자 예를 장관급 한번 하려면요. 인생이 털린다고 봐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는데. 본인도 잊어버렸던 거를 예. 다 물어봐요. 요즘은 심지어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게 괴로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30년, 40년 전까지가 다 나가고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산 집의 폐쇄 등기부 등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기로 기록된 등기부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내정하기 전에 이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럴 때 이걸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너무 좀 막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후에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무도 생각 사람은 못하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 걸러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죠. 예, 실제로는. 보통 그렇고요.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자마자 시작하는 게 항목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부동산을 들여다봅니다. 예,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이 살아남기 힘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기술 없이. 예,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은 이 재테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찾기 쉬운 지적할 만한 사항이어서 그것부터 찾고 그 다음이 이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죠.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하고 대부분 관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장전입으로 넘어가고 위장전입이 또 대체로 자녀를 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드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탈루 찾고요. 그게 이제 이것도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 코스, 기본. 예,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 경우에 병역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병역을 면탈을 했는지 이걸 찾고 그다음에 이제 병역에서 이제 이중국적이 나오는 거죠, 보통. 그렇죠. 예. 보통 아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예를 들어 미국에 태어났는데 결국 어떤 특정 시점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다. 예. 근데 그 특정 시점은 대부분 이제 군대 갈 나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가장 분노를 일으킨 게 또 병역이기도 하고요. 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인데요. 논문. 예.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강 후보자가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장전입이 하나 나오고 단어가 위장전입이라는 게 한마디로 거기 안 산다는 겁니다. 예. 주소는 거기가 되어 있는데 단어가 좀 무섭긴 해요. 예. 거기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절대 농지 같은 거. 맞습니다. 거기 살아야지 농민이야지 취득할 수 있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또.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사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다든지 혹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박미석 수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겨레에서 찾아가서 직접 마을 이장님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낙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발표 날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일단 외교안보 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다시 인사수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2가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국적하고 위장전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예, 보통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그냥 한 줄 한 줄 나오는 걸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전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전학을 했다. 그렇죠.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딸이. 그렇죠. 딸이 그 친척집에 주소를 뒀는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인 거죠. 그렇죠. 단어로는 딸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썼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이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는 또 바로 밝혔습니다. 그 강호보자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직접 언론에다가 미국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국 고등학교 생활의 부담을 느껴서 본인 모교, 그러니까 강호보자 모교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 했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주소를 근데 친척집에 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기숙사에 들어간 건가요? 그건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등장했군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강호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된 위장 전입은 아니어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에서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현 정부에서는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절대농지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인식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중 국적 문제도 그 딸이기 때문에 예. 병역 면탈하고 연관이 안 돼서 이건 뭐 성인이 20대가 성인이 되면서 둘 중에 하나 국적을 선택했는데 그건 딸의 선택권이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딸이 다시 재취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딸도 뭐 기꺼이 영향이 실질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국민 정서상 맞습니다. 미국하고 딜을 하는데 딸이 미국 사람이야. 예. 이럴 때 이해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예. 네.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비교하면 위장 전입을 가장 많이 한 그 공직자가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 10년 사이에 있을 거로 합니다. 예. 위장 전입은 뭐 몇 차례 정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 예.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예상치 못한. 공식적으로 24차례입니다. 보통 공직자들은 예. 그분은 워낙 독보적인 게 기록이 많아요. 그 다음 2위가 몇 차례일까요? 모르겠어요. 5회입니다, 5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예. 예, 이 기록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이제 좀 들여다 봐야 하는데요. 물론, 그 중에 3번은 법이 바뀌어서, 뭐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바뀐 거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도 바뀐 것이기도 하고요. 공직자 사회에서 어쨌든 전설적인 기록이네요. 24회는. 예, 전설적입니다. 그 다음이 5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MB정부 시절 이후에는 위장전입은. 5회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예, 위장전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예. 위장전입을 한 다음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네.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 왜 했냐 이거예요. 왜? 네. 왜 했나. 이 이유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거짓말이 혹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후의 그렇죠.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고요. 네.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최대한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떻게 방어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중국적 문제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면탈이 아니어서. 특히 여성이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재밌는데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왔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뉴스 공장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데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는데 오늘은 그냥 코너 이름을 노예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노예찬의 노예찬. 저기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시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언론이 꼭 그 이후부터 기분 좋았던 건 아니고요. 밥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밥이 맛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국회 그 기빈식당 밥보다는 맛있었어요. 국회 네. 기빈식당은 사실 비싸고 맛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녀오신 이후에 당연히 네. 각 원내대표들이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도 찾아서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던 걸로. 왜 기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있는 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과 입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해서 네. 좀 전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여러 개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만남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깨는 행위였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는 여당만 상대했습니다. 이걸 그렇죠. 이제 당정협의, 당청협의라고 했고요. 그래서 네. 여당 뒤에서 여당을 조정하는 거죠. 직접 안 나서고. 네. 그리고 조정받은 여당이 야당을 만나는 겁니다. 네. 그 여의도에서 이제 원내협의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일종의 실명제죠.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소통하겠다. 여야랑 함께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격식을 넘어서서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토론해 버렸거든요. 사실 그 토론이 다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그 나와요. 자체로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임 자주 해 주세요라고 야당 대표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오늘 만나는 건 일회용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만나겠다. 협의체도 만들자. 이렇게 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좋게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이제 협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밥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그 이름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날
그 사실 대통령 앞에 가면 이름표 달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안 달고 남을 달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다른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죠, 사실은. 그렇죠. 내 이름 모르나? 뭐. 근데 그걸 달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아는데 왜 다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작은 일을 넘어서서 디테일에 강하다.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꽤 울림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그날도 원탁에서 상석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표를 띄었고요. 바로 그 전날에도 보면은 그 광주 시민들에게 비표 없이 초청장 없이 5.18 행사장에 들어오게 신분증만 있으면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니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하는데도 발뚝질 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잠시 했었는데 그냥 옆에 사람 손잡고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사회자가. 그리고 그 합창단들도 그 중창을 했던 성악가들도 지역별 안배를 12명씩이나 한 것이거나. 그거 저도 놀랐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작은 하나하나에 뭔가 앞으로 어떤 그 국정을 끌고 나갈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켜진다면은 굉장히 박수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밥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몇 가지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이 앞에 위장 전입이랑 그다음에 국정 문제가 있었는데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예, 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된 두 가지 중에서 이중 국정 문제는 해당하는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역 면탈을 위한 게 아니란 건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과거의 이중 국정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네.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는 제가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보도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이 위장 전입이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은 그 외국에 있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친척집에 잠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살지 않는 걸 사는 것처럼 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사실 이게 유일로 지금 그 부총리 케이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남 학군에다 애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한 것하고 여기도 특정 학교에 넣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 유사해 보입니다.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뭐 그래서 이게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본인의 출신 학교였기 때문에 굳이 글로 보내려고 한 거냐. 네.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위장 전입은 위장 전입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경중이나 이런 건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고 이것은 더민주당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결격 사유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두고 이 장관 자체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평을 꽤 호의적으로 정의당에서 냈던데. 예, 일단 우려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북핵 문제를 다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이제까지 다룬 사람들은 뭐냐? 잘 다뤘느냐? 잘 다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다만 이 외무고시 출신 아닌 사람, 특히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냥 이 민간인을 갖다 국방부 장관 앉힌 것보다 더한 사실은 그 조직에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조직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갖다가 총괄 독단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여러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 장관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 익숙한 사람 그리고 주로 보면 그 오랫동안 외교부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그냥 좀 미국에 치우친 그런 미국 나이죠, 미국 나이. 그런 이제 어떤 뭐 정권의 대통령의 말보다는 어떤 미국 눈치를 더 보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쪽에서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꽤 평가할 만하다. 평가할 만하다 이래 보는. 이제 첫 번째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빠졌던데. 죄송합니다. 부덕의 소치인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국회 내에는 현재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각 당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13명으로 돼 있고 정원이 13명을 나누면은 바른당이 32명이었을 때는 정의당이 1명이 옵니다. 인사청문회. 근데 바른당에 12명이 절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자유당으로. 그러면 바른당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그 공식대로 하면 정의당이 0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탈당파의 패를 유탄을 희한하게 정의당에 맞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식 자체에 있는 거죠. 사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당에 얼마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섭단체라거나 의석수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13명이면 모든 당에게 1명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의석이 많은 당에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소외되는 당이 없게 되는데 공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의당이 요즘 지지율이 다른 정당방 못지 않은데 비슷비슷한데요 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어느 당이든 한 석은 줘야 된다. 원내에 있다면은 우리 택시를 타다 보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500m 간다 그래가지고 500m만큼 요금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을 일단은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 의석은 할당해야 된다. 발언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에 따라서 되는 거다. 사실 지지율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석 없고도 남죠. 사실은 지금. 한석이 뭡니까? 지금 대선에서 이기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외하고 말하면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 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토리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로 나누자면 한석이 아니라 한 2-3석 얻어도 되는 상황인데 여간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청문위원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당에서 13명이 탈당하는 바람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는.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초반이니까. 어떻게든. 사실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히 보수 야당들이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당의 존립에도 위태로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심각하죠. 국회는 100명이 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당대표 선거 등의 어떤 그런 권력 암투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래 왔지만은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대여 투쟁을 갖다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장전입 한 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위장전입인지 관계없이 그냥 최대한 또 화력을 집중한다거나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총리 내정자에 의해서 많이 해명은 사실 제가 볼 때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갈 때까지는 가볼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는 가볼 것. 그게 이제 1회 문제 혹은 5회 정도 문제가 하더라도 어떻게든 100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야당의 생리죠 원래. 그럼 더군다나 이제 정권 초에는 특히 심하잖아요. 특히. 사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 내정자를 영거푸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내정하면서 이 청문회 가기도 전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집권 초반에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었죠. 후보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지지율도 많이 이제 빠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야당이 마음먹지 않을 수 없는 게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원래 출범 초기에 모든 정부가 높긴 하지만 과거에 수치하고 비교해도 유난히 높은 편이거든요.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라고 하는 좀 김 빠지는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 또 실제 이제 그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하고 너무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조건이 주는 이득 말고 그 외에 이 최근의 공공행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우리가 비정상에 젖어 있다가 네.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이제 통치행위가 이게 개시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건 분명히 그런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이제 목말라 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뭐 달콤한 꿀 같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처럼 보여져요. 사실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걸 그동안 왜 안 했지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인데 뭐 해괴하고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근데 하도 그 전에 비정상적이었고 몰상식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일들이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닌가.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득표로 따지면 유효 득표율이 대통령 직선제가 재개된 87년 이래 7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장 득표를 적게 하고 출발한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어떤 초기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하도 그동안에 올해도 한 12년간 이렇게 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갈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이미 이거 로드맵을 그래서 짠 것 같아요. 이제 총리 인선하고 장관 인선을 분리한 것. 그 장관을 하도 훨씬 뒤로 미룬 건 잘한 것.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관 때부터는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시끄러울 거고. 후보도 많고. 예, 또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뭐 후보 많다 보면 확률상 또 그런 점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상치 못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법안도 보면은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법안도 주요한 거, 그러니까 총리 인선이라거나 정부 조직법이라거나 그다음에 일자리 추경을 갖다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거라고 법안하고 섞어버리면은 법안 중에서 하면 안 되는 법안까지도 이렇게 옵션으로 이제 끌어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여름 제가 볼 때는 장마는 시작될 것이다. 그때 이제 법안들 다루고 그다음에 장관들 다루게 될 때는 아마 현재 이제 이 다야 구도 구조에서는 좀 만만치 않은 시끌시끌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조치를 그래서 많이 한 것 같고요. 국정 동력을 많이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 미디어를 참 잘 다뤄요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산에 내려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 사진이 이제 포털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공했을 텐데 보통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사진은 대통령 얼굴이 잘 나왔거나 또 근엄한 사진이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돋보이게 만드는 사진이거나 이런 거를 주로 뽑아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제공했다면은 지금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각의 기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분명히 청와대 제공인데 대통령 얼굴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애견을 이렇게 쓰다듬는 사진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그냥 강아지 주인의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방문했을 때 나오면서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귀하들 많이 진화했다.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시인하면서 그동안의 여러 과거의 시행착오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역사의 일부 진전이 아닌가. 의식하고 스스로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보려고 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더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 사진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주 뭐랄까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드러내는 걸 뿐이거든요. 대통령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그런 사진은. 그렇죠. 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고. 그 자체가 훈훈하잖아요. 훈훈하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누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세련되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드를 잘 다룬다고. 자, 4대강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예. 왜냐면은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4대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10년 이상 오래된 이야기고. 근데 어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4대강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덮었다고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에 듣기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실장이 이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덮어물어서 전 정권은 아군으로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사실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사실이 뭡니까? 저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막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막았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그 전 정부였던 MB 정부 간의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쪽에서 MB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대선 경선 때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 그렇죠. 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녹취록을 보고 다 확보한 거죠. 다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터져나왔던 정보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정도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 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긴 뒤에도 안 깠고요. 안 깠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깠어야 됐다. 그때 그걸 갖다가 밝혀서 바로 잡았다면은 오늘의 그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MB가 사실은 굉장한 이제 증거 은닉 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MB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경선에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B가 그걸 왜 밝히지 않았는가. MB 정권이. MB 정권 퇴임 이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걸 계속 쥐고 있었고 그걸 쥐고 있는 MB를 갖다가 그 원세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원 문제나 이런 게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범죄자들끼리 서로 공모한 거죠.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끼리 그 범죄 사실을 서로 알면서 그걸 서로 봐주게 하면서 서로를 지켜준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봅니다. 보험으로 쥐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험으로 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5년 내내 MB 쪽 인사들의 주요 어떤 문제가 이제 건드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간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비리라는 거죠. 4대강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2007 계속 비판했죠. 4대강 또는 그 대우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을 많이 세웠었고. 그러니까 4대강이 얼만큼 허황된 계획인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감사 요구가 숱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너무 여론이 비등하니까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 그 감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이죠. 공직사회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자연이 어느 만큼 망가졌고 어느 만큼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안 밝힌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과거의 관쪽 언론들은 주로
스피커들은 보면은 별 문제 없다. 그렇죠. 여전히 오히려 보호가 지금 홍수 예방 등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녹조 그 아무 문제 없다.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셔도 거예요. 된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똥물도 정수는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똥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정수 비용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상돈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행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더 거슬러 가면은 이명박 쪽에서 쥐고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의 어떤 전모 약점. 그걸 갖다가 터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 보는 거죠. 2007년 경선 때 가지고 있던 그 뭐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했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도원 의원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감옥까지 간 상황에서도 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죠. 정두환 의원요? 예. 정도원 의원이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 4대강 관련해서요? 예. 저희 인터뷰 아니요. 4대강이 아니고 예.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대해서 당시 조사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다 엄청난 게 있다는 거면 그랬나요? 예. 아,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요. 이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 끝난 얘기를 시비거리를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시비 이전에 나중에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시시비비를 갖다가 덮자는 얘기는 어느 도단인 것이죠.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거짓말한 것들 거기서 뭐 30만 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일자리 30만 개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한테 맡기면 60만 개 만들 수 있다. 4대강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남한강 이포보에 갔더니 거기가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루를 설치하는데. 근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모두 34명이었고요. 그 태반이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전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붙이는 큰 플래카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근데 무슨 그것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한단 말입니까? 저는 제일 큰 아직도 기억하는 사기는요.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초창기부터 그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땅을 파면 모래가 나오잖아요. 준설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다고 비용.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준설한 그 낙동강변에 그 모래를 갖다가 팔리지 않으니까 보관하는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땅에다 그걸 갖다서 하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이제 또 부족해 가니까 이제 모래를 또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파서 모래 판 돈만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기를 쳤어요. 생각해보면 황당한 사기인데 다시 되짚어보면 엄청난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시작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3등 아싸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예, 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기를 기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뭔가, 쓰임새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당과 같은 당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걸 정의당의 노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코너 제목은 노회찬의 노회찬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불친절한 AS. 노회찬 대표 코너만 지나가면 노회찬 대표 코너에 대한 제목들이 자꾸 날라옵니다. 네. 필요 없는데 계속 보냅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노회찬 코너를 이렇게 해달라고 제목 좀 많이 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얼굴 패권이라는데 공장장은 얼굴 농단인가요? 너무 하시네. 네. 그리고 이런 문자도 요즘 많이 옵니다. 코너를 제안하는. 이런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더. 오늘 온 문자 중에 하나는 보수 대 보수, 떠난 자와 남은 자, 김성태 대 이혜훈, 뭐 이런 코너 만들면 재밌지 않겠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두 분이 마주 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 팟캐스트 누적 다운로드 수가 이건 저희 PD의 요청 공지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 첫 방송을 한 이후에 8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억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5억 건. 많네요, 아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좀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5억 건 돌파 기념. 핑계가 많죠. 5천 건 돌파 기념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저 때문인데. 저한테 상을 주는 날로 공개 방송을, 제가 저한테 상을 주는 날로 공개 방송을 한번 기획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칼 불나니. 제가 앞으로 회원 좀 많이 가입하라고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겠습니다. 칼 풀라니. 실제로는 그냥 칼 풀라니인데 칼을 강조하면서 칼 풀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소장님 전문 분야인 경제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내정됐어요. 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님하고도 당연히 인연이 있을 것이고. 네, 대학교 3년 후배죠. 네.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장하성 교수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갔었고, 그때부터 알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자, 30년, 40년 됐죠. 네, 굉장히 바닥이 좁네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는 모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교수, 장하성 실장,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진작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왔던 발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이론으로 얘기하면 사실 같은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김상조 교수는 케인즈주의이고, 케인즈요? 예, 그리고 장하성 교수는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은
같이 엮이고 같은 전술을 쓰게 된 거는 소액주주 운동이죠. 삼성 때문에. 예, 1999년 3월 20일 장하성 교수가 드디어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삼성 주총에서 8시간 동안 이제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 에버랜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하성 교수하고 김상조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건 전부 삼성하고 연관되고 또 이게 상속하고 연관돼서 뭔가 배임죄를 저지른 것들을 삼성 일가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불법적이고 근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느냐. 이건 큰 문제다. 치졸하진 않아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네. 이 얼마나 재벌들이 순환 출자라는 걸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림들. 네. 그래서 반도체 회로 같은 그림들을 그때 처음 봤고 그때 이제 지배구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던 거죠.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나서서 대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주총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 방법이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주식을 사서 일부 사가지고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데 장하성 교수가 펜실베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출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한국에 갖고 와서 이거를 재벌 비판, 재벌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최초입니다, 최초. 그런데 뭐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효과가 실제 그래서 삼성을 막았느냐 그렇진 않지만 대중적으로 확성시킨 데는 대단한. 예, 재벌들이 어떻게 아주 작은 주식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 각성시키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만 알던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제 끊임없이 그게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잖아요. 계속 법 제도 바꾸는 게 되고 법정 소송으로 가던데 2010년경이 되면 특히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알리는데 많이 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한다. 실제로 재벌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번엔 두 교수가 다 얘기했어요.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벌의 행태,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힘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주식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돈이 아닌데 국민의 돈인데 이분들이 대주주거든요. 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힘으로 그 국민의 요구를 재벌이 요구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자본. 근데 거꾸로 됐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삼성에 이용당한 거죠. 국민연금은 당연히 뭐 실제로는 경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수익률만 높이면 되지 왜 내가 경영에 개입해라는 거였는데 경영에 개입해야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게 이제 두 교수의 이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해서 시시콜콜 법 제도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대 재벌로 줄이고 그다음에 모든 법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후 규제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철저히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주식 문제, 출자 문제보다는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벌 문제의 핵심을 이제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노선을 약간 바꿨군요. 김상조 교수는 정말로 이 관가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비서관일 때. 두 분 다 안 들어가기로. 아니요. 장하성 교수 집안은 상당히 정치적 집안이고. 아니, 물론 관료를 많이 한 집안이긴 하지만 본인이 여러 정권의 콜을 다 거부해왔잖아요. 제가 그 집안을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 집안도 이제 명문 거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을 포트폴리오를 해요. 경영도 시키고 정치도 시키고. 실제로요? 학자도 시키고 싶은데 온통 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안철수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제 안철수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장하준 교수 사촌동생이죠. 런던에 그분도 사촌동생이고 그러니까 두 분 친인척 관계예요. 네, 사촌동생이죠. 가까운.
우리 이론저론 굉장히 다르죠. 이 집안이 아주 네. 어쨌든 김상조 교수가 제가 비서관일 때 이정호 정책실장이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자. 조금 주주자본주의라든가 이해당사자본, 저는 이해당사자본주의자거든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자 그럴 때 안 온다고 그랬었어요. 자기는 네. 청와대 가까이는 가지도 않겠다. 그렇죠. 예, 그 정도였고 와서도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네. 두 양쪽을 부르고 사회자를 공격하니까. 당신 이론 틀렸어. 예.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김상조 교수도 이해 당사자본주의인데 기본상이 뭐냐면 그래서 니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액주주운동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지. 노조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그게 좀 더 현실화돼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 문제 그다음에 4대 재벌에 국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실제로 있는 법을 가지고 규제할 것을 한다. 그다음에 하도급이라든가 노동자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기존 법 가지고 사후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바뀌었다. 김상조 교수는 왜 합류했을까요? 김상조 교수하고 제가 1년 전에 김기현 교수 일주기 때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합의한 게 뭐냐면 이제 재벌 비판 그만하지 다 망할 것 같다. 재벌이 망할 실제로 그 계기는 그거였어요. 경제 전체가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이게 재벌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놔둬서는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 이건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1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부러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친구고. 그렇죠. 재벌하고 싸운다고 해서 재벌하고 대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저는 입각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다만 몰랐던 거는 물론 김상주 교수가 혼자 들어가면 김상주 교수나 장하성 교수가 맨날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 참여정부 때 저하고는 원한이 있어요. 들어가서 일하는데 밖에서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카드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LG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결국은 살렸거든요. 또 밖에서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때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분들이 밖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잘못 방향이라고 비판하던 분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장이 혼자 그때는 저하고 이동걸 박사, 이정우 실장 정도였는데 이렇게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포위되고 금방 고사된다. 고사됐죠. 2년쯤 걸렸는데. 그래서 한 20명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분들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 먼저 지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꼭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에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을 테고. 그래서 아마도 전 이제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이제 크게 남았는데 차관급은 좀 더 개혁적인 인사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이 남았죠. 제일 중요한 건. 네. 금융위원장.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이 두 분과는 확연히 다른 분이잖아요. 전형적인 관료고 무슨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라 인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덕수상고에서 행정고시를 봐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까 전형적인 관료죠. 그러니까 이 관료 중에서도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데도 있고 최근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백혈병으로 죽은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아팠던 얘기 해화동 3번 출구.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정이 공감을 하면서 아들의 죽음과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감 이런 거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퇴임 연설을 했잖아요. 아주대에서.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사회이동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이동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장 희망을 가지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이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낮은 나라고 교육이 옛날에는 사회이동의 통로였잖아요. 지금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로막는 벽이 돼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이 인류대학교 가고 계속 거기 나오면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세습되는 이런. 사다리가 사라진 세상인 거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보상. 본인의 경험에서도 나온 얘기겠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상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근데 바꾸려면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줄기에서 뿌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하성 김상주 교수와 이동현 경제부총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층 계급이 위로 올라가고 그들의 월급이 많아져서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거가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사회보상 체계를 바꾸는 거는. 근데 또 이분들이 장하성 교수나 김상주 교수가 변한 거는 단순히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 또는 하청 기업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무지하게 약하지만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가령 뭐 단체 집단 교섭권 같은 걸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좀 더 많은 하청 단가가 막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이해 당사자의 세력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 분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중에 두 분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네. 지나치게 잘 알죠. 지나치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겉만 훑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김광두 교수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임명 아직 되지 않는 자리들도 있고 다음 주 정도면 대충 윤곽이 더 나오겠죠. 네. 네. 그때 조금 더 잘난 척을 들어보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칼포나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